자, 이제 저번 주에 이어가지고 계속 영어를 보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 벌써 일주일이 지났네요. 그러죠? 자, 그래서 이제 24페이지에 로마자서 한번 그 기본 물건 할 차례죠? 기본 물건 하면 됩니다. 그렇죠?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점유 해가지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이제 물건이란 여기 뭐 이거 어디 갔어요? 적는 게. 자, 그래서 우리 물건은요. 이제 물권 이렇게 되겠죠. 물권 이렇게 되는데 잠깐만. 물권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 물건은요. 본권이란 말이고요. 본권. 그다음 이제 점유권이란 말이 있거든요. 점유권. 이 점유권은 이제 192조 이하에 있는 걸 말하는데 법 조문이 있으면 한 펴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192조. 그래서 이건 점유라는 사실로부터 권리를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점유권이라 그러고, 그래서 사실은 점유권은 본래 권리가 아니죠. 그냥 점유하는 그 사실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도둑놈도 점유권은 있을 수 있거든요. 점유하고 있으면. 그렇죠? 대신 본권은 무슨 본래 권리가 있다는 소리란 말이죠. 자, 이런 본권은 다시 완전 물권이란 말이 있고, 그 다음 이제 제한 물권 이렇게 나뉘거든요. 완전한 물권이다. 우리 완전한 물권이 뭐가 있겠어요? 소유권이 있겠죠. 같은 말이에요. 소유권은 우리 민법 211조인데 이 소유권은 사용이니 그다음 수익이니 처분이니 이런 권리로 이루어진다고 적혀 있는데 학문적으로 보면 이런 사용, 수익, 처분은 권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권능이란 권리를 구성하는 개개 요소를 권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제한물권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완벽한 권능을 갖고 있는 이 소유권을 이제 제한을 하는 거죠. 제한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 소유권자를 갑이라 해볼게요. 갑. 그 다음 이 제한물권자를 제가 을이라고 해볼게요. 을. 그러면 갑이란 사람이 자신은 처분 권능은 계속 갖고 있으면서 이 사용수익 권능 있죠? 이 사용수익 권능을 떼어가지고 을한테 주면 이때 을은 용익 물권자가 됩니다. 이때 이걸 용익 물권이라고 그래요. 용익. 그러면 을이 용익 물권을 가지면 을은 사용수익 권능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을한테 있게 되거든요. 갑은 없어요? 예, 이렇게 돼요. 이걸 용익 물권이라고 그러고요. 반대로 사용수익 권능은 사실 갑이 갖고 있으면서 처분 권능만 따로 떼어가지고 을한테 줬어요. 처분 권능만 따로 떼어서 을한테 주면 을은 담보물권자가 되거든요. 을은 담보물권자가 됩니다. 이때 이걸 담보물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 이때 이 용익물권 있죠? 이 용익물권은 세 가지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게 지상권이니 그 다음 이제 지역권이니 그 다음 전세권이니 뭐 이런 게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상권은 279조 이하에 있고요. 그 다음 지역권은 291조 이하에 있고요. 전세권은 303조 이하에 있거든요. 민법의 조문에 보면. 그래서 좀 이따가 이 개념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 다음 이 전세권은 특이한 게 용익 물권이기도 한데 이게 플러스해서 담보 물권적 성격도 갖거든요. 담보 물권적인 성격도 갖는단 말이죠. 자, 그게 전세권에 대한 특징이다 이렇게 되는데 좀 이따 보면 되고. 자, 그 다음 이 담보 물권은요
다시 설정 계약이란 게 있고 법이 정하는 요건, 이 법정이란 소리거든요. 법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담보물권이 성립한다. 그러면 법정 담보물권이 되겠죠. 법정 담보물권. 근데 그게 아니고 원칙적으로는 계약을 해야 돼요. 설정 계약을. 그러면 약정 담보물권이 되겠죠. 계약을 해서 정하는 담보물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약정 담보물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법정 담보물권은 뭐가 있느냐? 이게 유치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유치권은 우리 민법 320조 이하에 있는데 나중에 볼 거고, 그다음 그게 약정 담보물권이죠. 그게 약정 담보물권이잖아요. 그러면 그건 질권이 있고 저당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다음 이 질권은 그게 동산이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권리가 질권의 대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좀 이따 보면. 자, 그래서 동산은 이게 329조 이하에 있고요. 권리 질권은 345조 이하에 있거든요. 그다음 이 저당권은 우리 저당은 뭐 저당 잡힌단 말 많이 들어보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택 담보 대출할 때 이게 저당권이거든요. 은행이 저당권자가 되는. 그래서 부동산임이 이게 원래는 원칙이고요. 대신 지상권이나 전세권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게 371조에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물권의 체계도라고 하거든요. 물권의 체계도. 그러면 사실 물권법은 별게 아니고 이 하나하나 있는 이 물권의 종류를 그 내용이 어떠한지, 효과가 어떠한지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쭉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외우셔야 돼요. 나중에 공부할 때. 아, 이게 이거고 저게 저거구나 하는 식으로. 왜냐하면 각종 그 종류에 따라서 특징들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로마서 3번에 보면 기본 물권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점유가 이제 점유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밑에 점유에 그 관련해서 자주 점유니, 타주 점유니, 선의 점유니, 악의 점유니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자주란 것은 소유의 의사가 있다는 걸 의미하고요. 타주는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게 그 점유권자의 내심의 의사와는 아무 상관없이 외형적, 객관적, 권원의 성질상 판단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보면 갑이란 사람이 이 사람이 매도인이잖아. 을이 있죠. 매수인이죠. 그러면 매도인 입장에서는 자기 어떤 물건을 갖다가 점유하고 있다고 해도 을한테 팔았기 때문에 외형적 객관적으로 보면 갑은 소유의 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팔았잖아요. 소유하는 의사가 뭐 있어요? 자기가.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타주 점유가 돼요. 점유를 하고 있어도 타주가 되고, 그 다음 매수인이 예를 들어 물건을 인도받아 가지고 점유를 하고 있죠. 그럼 매수인은 당연히 뭐 자주가 돼요. 소유의 의사가 있는 거로 본다 이 말이에요. 자주. 그래서 자주는 한자로 적으면 이렇게 되거든요. 스스로 자자의 주인 주자거든요. 그렇죠? 자, 그다음 예를 들어 가지고 갑은 임대인이거든요. 을은 뭐가 돼요? 임차인이죠. 이때 임대인이 객관적 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있을까요? 아니면 임차인이 있을까요? 이때는 임대인이 소유의 의사죠. 판 거 아니죠? 빌려줬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자주고요.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으면 뭐가 돼요? 타주가 돼요. 타주. 이런 식으로
외형적, 객관적 권원의 성질상 그게 소유의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렇게 판단을 해보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이제 선의 점유, 악의 점유. 이건 사실 쉬워요. 우리 도둑놈의 점유 있죠? 소유권자가 뻔히 있다는 걸 알면서 점유하죠. 그럼 그건 악의가 돼요. 악의. 그렇죠? 그래서 악의 점유 읽어보면 본권이 없음을 알았거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본권이 없음을 알았거나. 그렇죠? 훔친 놈이잖아요. 본권 없는 거 알잖아요, 자기가. 근데 본권이 없는 것을 자기가 몰랐어요. 그럼 뭐가 돼요? 선의점유가 돼요. 선의점유. 자, 예를 들어서 이 그림에서 매매 계약을 이렇게 했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 매매는 사실 처음부터 무효였거든. 근데 이 매수인 을이 점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외형적, 객관적 권원의 성질상 제가 아까 자주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자주라고. 대신에 을이 이 무효 원인에 대해서 몰랐죠? 몰랐잖아요. 몰랐으면 그때는 선의가 돼요. 몰랐으면 그때는 선의가 되고 이 무효 원인에 대해서 알았잖아요. 그럼 뭐가 되죠? 그럼 악의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무효인지 몰랐다면 자기가 본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선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의점유, 악의점유 이런 말이 있고요. 그다음 사실상의 지배, 그 다음 점유 설정 이사. 그래서 사실적 지배 관계를 가지려는 자연적 의사를 말하기 때문에 법적 효과를 이루려는 의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 행위무능력, 제한능력자 18세라 하더라도 점유 설정 의사는 가질 수 있다 그러고, 그럼 갑이라는 사람이 18세죠. 점유 설정 의사라는 게 있다. 그러면 점유권자가 될 수 있어요. 점유권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바로 밑에 이제 점유 보조자, 그 다음 점유 보조관계, 그 다음 간접점유 뭐 이런 말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잠깐 지워보면 자, 가와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을이 있어요. 그렇죠? 자, 을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뭐 집사나 가정부예요. 그럼 이 사람이 점유주가 돼요. 이 사람을 점유보조자라고 해요. 그러면 누구만 점유권을 가지느냐? 여기만 점유권을 가지고, 여긴 점유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점유보조자는 자기의 점유권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의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다시 와보시면 그럼 집사나 가정부가 이렇게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실제로는 이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점유권을 누가 갖는다고요? 여기 갖는 거죠. 그렇죠? 자, 이때 이 점유 보조 관계는 어느 정도의 지시 복종 관계가 있는 거죠. 왜? 을은 갑의 지시에 복종하는 관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때 을을 점유 보조자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그런 관계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임대인이죠. 을이 뭐예요? 임차인이죠. 이런 식으로. 자, 이때 을이 점유를 실제로 하고 있거든요. 임차인이. 그때 을은 직접 점유자가 되고, 그 다음 갑은 뭐가 되느냐? 이건 간접 점유자가 되거든요. 이때 이걸 점유 매개 관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때 이 관계는 서로 지시 복종 관계가 없죠.
을이 갑의 지시에 무슨 따르는 관계 아니잖아요. 맞죠? 그러면 직접 점유자니 간접 점유자니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게 점유 보조자니 점유 보조 관계니 간접 점유니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 이 점유 보호 청구 관련해서 조금 다른 게 있는데 좀 이따 할 거고. 자, 그다음 하자 있는 점유, 하자 없는 점유는 하자 없는 점유를 보면 이해가 가죠. 그래서 우리 민법 197조 1항인데 원래 점유하면 소유의 의사, 자주, 그다음 평온 공연, 선의까지는 그렇게 추정이 되거든요. 그다음 하자가 없으려면 무과실까지 원래 갖춰야 돼요. 그게 지금 선의, 무과실, 평온 공연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런다? 하자 없는 점유라고 하고, 선의의 반대말이 뭐죠? 악의. 무과실의 반대말이 뭐예요? 과실. 평온의 반대말이 뭐예요? 강포, 광폭 또는 공연의 반대말이 뭐죠? 은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러면 하자 있는 점유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바로 밑에 이제 본권의 서란 서로 나와 있죠? 본권은 아까 지웠지만 소유권 아니면 제한물권에 의해서 뭐 소송하면 뭐가 되겠어요? 그럼 본권에 관한 소죠. 그렇죠? 점유권에 기한서면요. 점유권의 기한소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이제 점유에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이와 관련해서 자력 구제권이니 자력 방위권이니 자력 탈환권이니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일단은 점유권에 기해서 반환 청구를 한다든지 점유권에서 방해 배제 청구하는 것을 어려운 말로 점유보호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점유보호 청구권. 그래서 이 점유보호 청구권은 우리 민법 204조, 우리 민법 205조, 우리 민법 206조 여기 있는 권리들을 말하고요. 자, 그다음 자력 구제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력 구제권이 있는데 이건 우리 민법 209조를 말합니다. 우리 민법 209조를 말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때 이게 207조 간접 점유자한테도 준용이 되기 때문에 간접 점유자는 뭘 가지죠? 점유보호 청구권이라는 걸 가져요. 대신에 점유 보조자는 보조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점유보호 청구권이라는 게 있다 없다? 없어요. 점유보호 청구권은 갑이 갖겠죠. 점유주가 갖겠죠. 그렇죠? 대신에 자력구제권은 무슨 개념이냐? 자, 실제로 있죠. 어린아는 집사나 가정부가 갑이 소유가 있는 고려자기를 이 사람이 실제로는 사실상 점유하고 있다고 해봅시다. 점유권은 없으나 사실상 이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이때 A라는 도둑놈이 와가지고 이 고려자기를 훔치려고 그래. 그럼 을이 보는 앞에서 막 A가 가져가겠지, 맞죠? 웃으면서. 그러면 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빼뜨려야죠. 을의 입장에서는 빼뜨려야 되겠죠? 맞죠? 이걸 자력구제권이라고 하거든요. 자력구제권은 현장에서 바로 빼뜨든지 아니면 뭐 추적하든지 하는 권리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자력구제권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상식적으로 눈앞에서 가져가는데 을이 아무리 점유권이 없다고 해도 자력구제권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있어야지. 그 현실적 필요성에 따라서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맞죠? 그럼 정리하면 점유보조자는 뭐는 갖는 거예요? 자력구제권은 갖는 거죠? 점유보조자는 뭐는 갖는 거죠? 자력구제권은 갖고 있는 거죠?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직접 점유자가 있고 간접 점유자가 있으면 이 고려자기를 임대차 빌렸다고 해봅시다. 실제는 누가 점유하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을이 점유하고 있겠죠. 그럼 A라는 놈이 와가지고 이 고려자기 훔치려고 그러면 누가 자력구제권을 행사해야 돼요? 그럼 을이 행사해야죠. 갑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행사합니까? 논리적으로. 그렇죠? 즉 갑이 간접 점유, 다른 말하면 점유권은 있기 때문에 207조에서 이 조문들을 준용을 하기 때문에, 끌어쓰기 때문에 점유보호청권이 있으나 실제로 자력구제권은 행사할 여지가 없죠. 자력구제권은 을이 행사해야 되는 거죠. 직접 점유자. 그렇죠? 그래서
간접점유자는 또 자력구제권을 가지지 않는다고 또 해석이 되거든요. 간접점유자는 자력구제권을 가지지 않는다고 해석이 돼요. 그렇죠? 방금 얘기했던 게 이제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시험에. 근데 이건 사실 그림을 그려서 생각해 보면 외울 게 아니고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이해가 충분히 되는 개념들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게 이제 자력구제권, 방위권, 탈환권 뭐 이런 내용들이고, 자,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는 조문 204조, 209조를 다 살펴보면 전부 다 우리 민법 조문에 침탈이라고 나와 있으나 다른 점은 이거 현장에서 빼뜨는 권리죠. 다른 말로 하면 소송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건요, 반드시 소송으로 가야 됩니다. 점유보호청권 행사했는데 상대방이 인도를 안 하잖아요. 그 점유물을. 그러면 그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건 소송할 필요가 없는 권리고 이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소송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공부해 보면 204조나 205조를 보면 1년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 제척기간의 법적 성질은 그때는 출소기간으로 봐요. 출소. 소를 제기되는 기간으로 본다고요. 왜? 이건 나중에 소송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기본 강의할 때 원래 나중에 배우는 내용들이고, 그 다음 이제 준점유 나와 있죠. 준점유, 이때 준자란 그 대상이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를 점유하고 있으면 그걸 준점유라고 합니다. 준점유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바로 밑에 이제 상린관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임미시온, 그 다음 생활방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이 생활방해와 관련해서는 우리 민법 217조를 말하거든요. 우리 민법. 그래서 그게 수인 한도를 벗어나 가지고 갑이라는 사람이 생활이 완전히 파괴된다. 그러면 217조를 근거로 해가지고 217조를 근거로 해서 소송할 수도 있거든요. 그걸 생활방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중에 헌법의 환경권이라는 걸 배워보면 수인 한도론 할 때 217조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주의토지통행권이란 말이 있는데, 이건 219조, 220조에 있는 권리인데, 여기 잠깐 보면 원래 상린관계는 서로 상자에 이웃이자죠. 서로 이웃하는 관계를 말하는 건데,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갑의 토지고 이게 을의 토지라고 했을 때 여기가 공로라고 해봅시다. 빈 도로를 말하는 거예요. 공로.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이 공로로 나아가려면 을의 토지를 이렇게 통행을 해야 됩니다. 맞죠? 이때 우리 민법 219조 요건을 충족하면 갑과 을 사이에 계약은 필요 없어요. 그냥 법률 그 규정으로 바로 갑은 주의토지 통행권이라는 게 생긴단 말이에요. 219조. 대신에 갑은 을한테 손해를 배상하긴 해야 돼요. 손해를 배상을 하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219조는 원칙적으로 유상이다 이 말이에요. 유상. 대가를 배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신에 무상은 220조로 성립하면 무상, 대가가 필요 없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기본 강의할 때 배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구분 소유란 말이 있고요. 구분 소유는 쉽게 생각하면 아파트나 아니면 상가 뭐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거든. 그래서 여기 잠깐만 지워보면 이 잠깐만 보시면 이제 한 동의 건물이 이렇게 있죠. 그때 우리 이게 한 동의 건물이 이 하나, 이것 하나, 이것 하나, 이것 하나는 식으로, 이건 A 소유권의 객체가 되고, 이건 B라는 사람의 또 소유권, C라는 사람의 소유권, D, E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 하나를 뭐라 그래요? 이걸 구분 소유권이라고 합니다. 이걸 구분 소유권 이렇게 불러요. 그렇죠? 그게 지금 215조에 원래 나와 있는 권리인데, 문제는 우리 민법 215조는 사실은 평측식 구조.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옆으로 이렇게 길게 건물을 늘어뜨렸을 때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건 A 거고 B 거고 C 거를 규율한다고 생각하고 만들어 놓은 조문인데, 지금 건물이 평층식이 아니고 수직식이죠. 이렇게 막 올라가지.
그건 215조 민법 조문 하나 갖고는 도저히 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파트 사시면 1층에 보면 뭐 개 키우지 마세요. 시끄럽게 하지 마세요. 층간소음 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적어놨죠. 그런 것들을 규율하는 법률이 집합 건물 및 소유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거든요. 따로. 그런 것들을 나중에 민법 할 때 또 배우게 됩니다. 특별법으로. 자, 그래서 이제 바로 밑에 뭐 공용 부분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나중에 집합건물법이라는 걸 이제 민법할 때 배우면 이 집합건물법상 구분 소유권은 전유 부분, 그다음 공용 부분, 그다음 대지 사용권, 뭐 이 세 가지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나중에 배웁니다.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 이제 취득시효란 말이 있고요. 그 취득시효는 245조부터 그다음 여러 가지 효과까지 해서 248조까지 있는데 그 중요한 조문은 245조 그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중요하죠. 그래서 부동산 취득시효는 245조 1항이 점유취득시효고 245조 2항이 등기부 취득시효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점유취득시효는 이렇게 을이라는 사람의 토지가 있죠. 있을 때 갑이라는 사람이 남의 땅인데 20년 동안 평온공연하게 이렇게 자주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쭉 하는 거죠. 그럼 나중에 20년 시점이 되었죠. 그러면 원래는 갑이 우리 민법 187조 법률 규정에 따른 소유권 취득이 되기 때문에 등기가 필요 없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유일한 특칙으로서 우리 민법 245조 1항에서 등기를 요구하도록 했거든요. 등기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러면 이 그림에서 을 이름 되어 있을 때 갑이 나중에 을로부터 등기를 받으면 뭘 취득하는 거예요? 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245조 1항 점유취득시효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등기부 취득시효는 그게 아니고 갑 돼 있을 때 을로 돼 있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등기가 원인무효였어요. 원인무효. 근데 을 등기가 이 원인무효 등기지만 245조 2항 10년 동안 등기가 돼 있는 거죠. 이건 무효 등기지만 10년 동안 뭐 등기가 돼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을이 등기도 10년이고 그다음 그 물건도 대상이 된 그 부동산도 10년 동안 이렇게 점유를 하고 있죠. 그다음 그게 자주고 평온공연 선의이고 무과실이죠. 이런 요건을 갖추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한 거로 본다 이 말이에요. 이게 245조 2항 등기부 취득시효가 되거든요. 등기부 취득시효. 자, 그래서 이런 개념도 나중에 하게 돼 있고요. 자, 그다음 이제 25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무주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무주물 선점이라고 하는데 250이죠. 이때 무주는 동산, 무주가 무슨 말이에요? 뭐 사는 저기 뭐 도시 이름입니까? 무주군? 그게 아니고 주인이 없는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 주인이 없는 건 동산만 해당돼요. 그럼 무주의 동산은요, 선점. 먼저 자기가 이렇게 점유를 하고 있죠? 그럼 누구 거예요? 그 점유자 거예요. 이걸 무주물 선점이라고 해요. 무주물 선점. 대신에 부동산은 선점이 안 됩니다. 무주물 선점이 인정이 안 돼요. 부동산은 누구 거예요? 주인이 없으면 국가 거예요. 국가 거. 그렇죠? 자, 그다음 선점. 자주로 점유하는 것을 선점이라 그러죠. 자주로 점유하는 것을 선점이라 그래요. 그렇죠? 자, 그다음 이제 한 장 넘겨보면 습득이란 말이 있죠. 습득. 이건 유실물. 그 주인이 점유를 잃은 물건을 유실물이라 그러는데 그 유실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하는 것을 습득. 유실물, 습득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 발견 이렇게 돼 있죠. 이건 매장물 발견이란 걸 말하는 거고. 그다음 첨부라고 나와 있죠. 첨부는 부합, 혼화,
가공 이 총 세 가지를 말하거든요. 부합, 혼화, 가공 이 세 가지를 말하는데 부합이란 분리될 수 없거나 분리하는데 과다한 비용을 요구하잖아요. 그러면 A라는 물건이 있고 B라는 물건이 있으면 그 요건에 해당된다면 그건 A와 B는 서로 부합이 된 거예요. 부합.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A라는 부동산이 있죠. 이 부동산이죠. 근데 이건 갑 건데 문제는 을이라는 사람이 B라는 이 수목을 여기 심었어요. 이런 식으로 심었죠. 근데 을은 있죠. 여기 갑의 토지를 이용할 권한이 하나도 없죠. 권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막 침범해서 마음대로 수목 심었잖아요. 그러면 이 B 물건은 A 물건에 부합이 됐기 때문에 256조 본문에 보면 이 부동산의 소유자인 갑이 또 B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스님, 그럼 이거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소유권은 이 부분 소유권 취득하지만 을은 나중에 갑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느 가격에 대해서? 이 수목의 가격에 대해서. 됐죠? 자, 이게 부합이라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 이제 혼화라는 개념은 이거 쉬워요. 물하고 물이 섞이면 뭐가 돼요? 혼화, 액체끼리. 고체끼리도 막 섞을 수 있죠. 우리 참깨 같은 거 막 이렇게 섞잖아요. 맞죠? 그런 것들을 뭐라 그래? 혼화라 그래요. 혼화. 그 다음 가공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 통나무가 하나 있죠. 그럼 제가 조각가요. 막 깎았어요. 어떤 다른 물건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뭐가 돼요? 그럼 가공이 돼요. 가공. 자, 그런 부분을 우리 민법이 규율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 이제 공동 소유라고 나와 있잖아요. 공동 소유. 그렇죠? 이 공동 소유와 관련해서는 이제 공윤이, 하윤이, 총윤이 뭐 이런 말이 적혀 있는데 여기 잠깐 지워보면 공동 소유 관계라는 게 있고요. 이 공동 소유 관계는 이제 어떤 물건이 이렇게 있을 때 이 물건에 대해서 총유라는 개념이 있다면 이 총유는 이 물건을 비법인 사단이 소유하는 형태예요. 그 다음 합유라고 된다면 합유는 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형태예요. 그 다음 이걸 공유를 하고 있다면 공유는 아예 여러 사람이 단체성이 전혀 없이 같이 공동 소유하고 있으면 그걸 공유라고 하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총유는 비법인 사단이 공동 소유하는 관계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비법인 사단의 핵심은 사원으로 이루어지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이 사원의 집합제를 비법인 사단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 사원들이 총유를 하면 지분권을 갖는 관계가 절대 아니고 지분권이 아니고 사용 수익권을 서로 가지는 관계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275조 사용 수익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 사원들이 지분권이란 게 전혀 없고 사용 수익권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원 개인 명의로는 지분을 보존하기 위해서 보존 행위를 할 수 있는가? 근데 지분권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개인 명의는 죽어도 보존 행위가 안 된다 하는 식으로 200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중요한 부분이.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비법인 사단은 대표적인 게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교회 있죠. 개신교 교회 생각하시면 쉬워요. 교회에서 신도가 되는 게 사원이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교회 신도가 됐는데 지분권이 생기면 우리 여기 있으면 안 되죠. 바로 다 교회 등록해야죠. 맞죠?
그래서 사용 수익권만 가지는 개념이 된다. 가지는 개념이 된다.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 이제 이 조합이 나와 있죠. 그렇죠? 조합의 집합체. 그래서 271조인데 그 조합원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 조합원이 공동 소유하고 있으면 그건 합유라 그러고, 이 조합원들은 지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조합원들은 지분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지분. 그러면 이 지분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대신 이 지분은 우리 조합원한 건 생각해 보면 서로 신뢰관계라는 게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건 동업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동업관계다. 동업관계다. 그러면 이 지분을 함부로 양도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이 양도가 제한돼. 서로 신뢰관계인데 지분을 서로 양도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대신에 양도도 제한되고 이건 상속도 안 돼요. 상속도. 대신에 지분권이라는 개념은 있기 때문에 지분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식으로 보존행위하는 건 가능합니다. 보존행위하는 건 가능해요. 그렇죠? 자, 그 다음 이제 이 공유는 이건 아예 그 공유자라고 표현하는 게 맞다 이 말이에요. 무슨 집합체가 아니기 때문에 공유자라고 표현하는 게 맞고, 이 공유자들은 당연히 지분권이라는 걸 갖고 있죠. 공유 지분이라는 개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공유 지분. 그 다음 이 공유 지분과 관련해서 이건 양도가 제한되는 게 아니고 양도가 자유로워요. 왜? 서로 신뢰관계 이런 거 없거든요. 공유관계는. 그래서 마음대로 양도도 가능해요. 그 다음 이건 당연히 상속의 대상도 되죠. 당연히 상속 대상도 됩니다. 그 다음에 지분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식으로 모두 이건 보존 행위도 가능하거든요. 이건 보존 행위라는 개념도 가능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게 총윤위, 합윤위, 공윤위 이런 개념이 있고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이 공동소유, 공유, 지분, 총유, 합유, 조합체 뭐 이렇게 적어 놓은 거고, 준공동소유는 그 대상이 재산권이니까 물건이 아니고 준자를 붙인 거고, 그 다음 26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다른 말로 하면 상호명의신탁이 나와 있죠. 이건 조금 이따가 바로 보고, 명의신탁이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명의신탁. 그래서 명의신탁은요, 여기 잠깐만 와 보면 우리 신탁 개념은 총 3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 제가 민법상의 신탁이니 그 다음 신탁법상의 신탁이니 이렇게 되는 건데, 명의신탁은 자, 갑이라는 사람이 명의를 신탁하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 을이 명의를 수탁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사실 명의 수탁자 을은요 갑한테 이름만 빌려주는 관계거든요. 명의만. 왜? 갑 이름으로 보유할 수 없기 때문에. 갑이 뭐 높으신 사람인가 보죠. 그래서 어떤 부동산이라는 걸 보유하면 욕 듣는가 봅니다. 그래서 을 이름을 빌리는 거죠. 이걸 명의신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건 우리 예전에는 대법원 판례가 민법상 신탁 개념하고 똑같은 거다 봐가지고, 대내관계에서는 갑이 소유권을 보유하는데 대외관계에서는 을이 소유권을 보유하는 관계라고 봤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사실 잘 생각해 보면 갑이 소유권을 갑이 대내적으로 유보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을한테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의사가 사실 없습니다.
무슨 있습니까? 이름만 빌린 건데. 근데 왜 대외적으로 을한테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이런 비판이 있었고, 이건 전형적인 우리 민법 108조 통정 허위 표시로서 뭐다? 무효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그게 곽윤직 교수가 그렇게 보셨거든. 곽 교수가. 근데 우리 대법원 판례는 출구장창 명의신탁은 민법상 신탁하고 똑같다. 뭐하다? 유효하다 이렇게 봤었거든요. 이 대법원 판례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 명의신탁에 대해서 특별법을 입법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있고, 이게 93년, 그 다음 94년 이렇게 시행이 되면서 이 입법을 해놓은 게 우리 실명법 4조인데, 부동산 실명법 4조에서 이 관계를 입법을 했는데, 일단은 갑과 을 사이에서는 곽윤직 교수를 따라가지고 갑과 을 사이에서 명의신탁은 무효로 봐요. 지금 현행법은 갑과 을 사이의 명의신탁은 뭐다? 무효다 이 말이에요. 대신에 실명법 4조 3항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하는 거로 했어요. 제3자에게는 이 무효를 병한테는 대항하지 못하는 거로 했어요. 그러면 이때 제3자는 그냥 제3자라고만 적혀있기 때문에 선악을 불문하거든요. 이 사람이 명의신탁을 알았든 병이 몰랐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이건 대외적으로는 을이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소유권자로부터 소유권 취득하는 사람이니까 보호받는 거하고 결론이 동일하잖아요. 결론이 동일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병에 대한 관계에서는 또 이게 사실 유효한 거거든요. 병에 대한 관계에서는 또 유효해요. 그럼 사실은 지금 실명법 4조가 입법이 된 것은 짬뽕을 한 거죠. 실명법 4조가 입법을 한 것은 사실은 뭐 한 거다? 짬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명의신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 아까 지나쳤는데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가 뭐냐면 여기 잠깐 보면 이렇게 하나의 토지가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은 갑이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거예요. 배타적으로. 근데 이 부분은 또 을이 있죠.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거예요. 배타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건 갑게 확실하고 이 부분은 을게 확실한데, 문제는 등기를 할 때 그럼 이건 갑 거고 이건 을 거다 이렇게 등기하면 좋은데, 이게 한 필의 토지였던 거예요. 한 필. 그러니까 원래는 있죠. 지적도란 걸 분할을 해가지고 분필 등기를 하고 여기는 갑의 단독 등기, 여기는 을의 단독 등기 하는 게 맞는데 이게 절차가 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절차가 복잡하니까 에라 갑이 있죠. 을이 서로 공유 등기를 한 거예요. 원래는 단독 소유권이 인정이 되는 건데 등기만 뭐 한 거예요. 지금 공유 등기를 해놨어요. 이걸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라고 그래요. 서로 구분 소유고 같은데 공유 등기를 해놨다고 해서. 근데 이때 우리 대법원 판례는 갑과 을과 갑은 서로 상호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봅니다. 상호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봐요. 왜 상호 명의신탁이 되냐 이게. 자, 이건 원래는 갑 거죠. 내부적으로는 갑 거잖아. 그렇죠? 근데 지금 을 공유로 명시가 돼 있으니까 원래 공유란 개념은 관념적이어서 을의 지분은 이 전체 다 미치고 있거든요. 을의 지분은 전체 다 미치고 있어요. 그러면 갑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을한테 명의신탁 해놓은 거죠. 명의신탁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맞죠? 자, 그 다음 을의 입장에서는 반대로 이 부분은 을 건데 갑 이름으로 공유가 돼 있으니까 갑의 공유 지분은 이 전체 또 다 미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 전체 다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을은 또 이 갑에 대해서 명의신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상호 명의 신탁 관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26페이지의 상호 명의시타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자, 그다음 이제 27페이지 용익물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 용익물권에서 지상권이 있고요. 그다음 여러 가지 지역권이 있고요. 무슨 전세권이 있고 이 지상권 안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잠깐 보면 용익물권은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의 토지가 이렇게 있으면 을이 이 타인 토지 위에 지상물 기타 공작물을 하나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을이 건물을 하나 소유하고 싶어. 그럼 남의 땅에 건물 지어놓으면 원래는 철거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을의 입장에서 철거 안 당하려면 임차권이라는 것도 설정할 수 있지만 이런 지상권도 가능하거든요. 그럼 279조 지상권 설정 계약을 갑과 을이 체결을 했죠. 그러면 이 갑의 토지 등기부를 펴보면 소유권을 공시하는 갑구에는 갑 이름이 되어 있겠으나 제한물권을 공시하는 을구에는 을 지상권이 이렇게 설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상권이 이렇게 설정이 되면 이제 이 토지에 대한 전면적인 사용수익권은 을이 가집니다. 이 토지에 대한 전면적인 사용수익권은 을이 가지게 돼요. 이걸 지상권이라고 합니다. 이걸 지상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상권은 중요한 게 그 토지에 성립하는 권리입니다. 중요한 게 그 토지에 성립하는 권리거든요. 그렇죠? 자, 그다음 이와 관련해서 지역권이라는 개념은 뭐냐? 지역권은 이렇게 있고 이건 갑의 토지예요. 근데 을의 토지인데 이게 공로란 말이죠. 근데 갑은 이 부분을 지나다녀야지만 공로로 나아갈 수 있죠. 그러면 아까 우리 민법 219조 그 요건을 갖추면 갑과 을은 설정 계약을 하지 않아도 갑은 민법 219조 주의토지통일권이라는 게 원래는 생깁니다만 갑이 을과 어떤 설정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갑이 을의 이 부분, 토지의 일부분을 지나다니겠다 이러면 통행지역권이라는 게 설정이 되거든요. 통행지역권이라는 게 설정이 돼요. 자, 그러면 이때 이 갑의 토지를 요역지라고 하고요. 이때 지역권이 설정되는 이 토지를 승역지라고 하거든요. 승역지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 승역지 등기부를 펴보면 갑구에는 당연히 을 돼 있겠죠. 근데 을구에는요 갑 지상권이 공시가 되고 있는 거죠. 지상권이 죄송합니다. 갑 지역권이 이렇게 공시가 되고 있는 거죠. 지역권. 그렇죠? 그래서 이게 땅에 부담을 주는 권리, 땅에 부담력자, 부담을 주는 권리. 그래서 을의 입장에서 이게 부담이죠, 부담. 그렇죠? 이걸 지역권이라고 합니다. 지역권. 됐죠? 자, 그다음 여기를 보시면 전세권은 뭐냐? 그래서 부동산, 뭐 토지도 되고 건물도 되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전세권 설정자가 되고 그다음 을이라는 사람이 전세권자가 되죠. 그렇죠? 자, 이때 을이 갑하고 계약을 하면서 반드시 지급할 게 전세금이에요. 전세금이라는 금전을 이런 식으로 원칙적으로 지급했죠. 지급하면 이 토지나 건물의 등기부를 펴보니까 갑구에는 갑 이름이 등장하겠으나 을구에는 을 전세권이 이렇게 설정되는 거죠.
그러면 을은 이 부분을 뭐 하는 거예요? 사용 수익하는 거예요. 그게 전세권이죠. 대신 지상권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아니죠. 지상권은 원래는 지상금을 지급하라는 소리가 없죠. 279조에서. 근데 전세권은 300잠수에서 반드시 이 전세금, 금전을 지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유상이고 다릅니다. 대신에 이제 이 세 가지가 전부 용익 물건이 되는데 279조, 291조, 303조 하는 식으로. 대신 여기서 하나 공통적인 게 있어요. 그 용익 물건의 대상은 전부 뭡니까? 부동산입니다. 그렇죠? 시험에 잘 나옵니다. 용익 물건의 대상은 전부 뭐가 된다고요? 부동산이 돼요. 그 다음 이 지상권은 공부해보면 또 깊게 들어가서 실제로 이게 법정지상권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분묘기지권, 지상권 유사 물건인 분묘기지권이라는 이런 개념들로 또 이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저하고 배웁니다. 하나하나 개념에 대해서. 자,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27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 이제 담보 물건이란 게 있는 거죠. 담보 물건. 그렇죠? 자,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